부청 이성훈 부청장님, 또 이 도시과 담당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에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걸 소장입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는 지난 2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일정 확대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3월 31일 날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릴 목표입니다. 일단 도입 배경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또 도심 공공주택 국가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 주체별 역할, 초기 차단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입 배경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분들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 가산 사업 추진 확정이나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분들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부, 인천구청, 공공기관이 또 강제 수용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각 자치구에도 지역 발전과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발이 시급하고 개발에 따른 파급력이 큰 지역들을 추천해 주신 거고요. 또 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협의를 거쳐서 선도적으로 사업 추진하면 그 개발 효과가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후보지로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께서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3080 플러스 정책의 내용을 차분히 설명드리시고 지역에 돌아가셔서 또 주변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찬성 모은 결과가 2019년 이후 수도권은 가구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서 서울시에서는 5년 이하의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되는 비율이 서울시 전체 주택의 10% 미만에 밖에 안 되는 등 서울 도심권 내 주택 공급이 수요에 부족하여 또 젊은 층의 내집 마련 불안 심리가 자극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주택은 대부분 총 공급량의 70%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조합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또는 사업 기간의 장기화, 재개발, 재건축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리니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는데 또 정비 사업 구역이 아닌 곳은 그 주민 대표나 조합이 없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정비 사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3080 플러스 정책을 내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공공기관이 지구 지정을 하고 사업 계획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새롭게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전체적인 개발 설명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산으로 가로막힌 지역. 빼곡히 늘어선 집과 건물들. 누구나 도시에는 새로운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도시에 집을 지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혁신 공간이 들어서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둘러싼 역세권.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에 참 좋은 위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오히려 낮고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영업 중인 상가들이 많아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가 개발의 뜻을 모으기 어렵고 비싼 땅값으로 인해 토지 확보가 어려워 민간에서는 입지의 가치에 맞는 제대로 된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쇠락하면서 빈 공장과 낡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준공업 지역입니다. 도심에 걸맞지 않는 시설들이지만 마땅한 이주 대책과 공간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도시 안에서 자리를 찾고 있지만 서울에서만 분당 신도시만한 크기의 땅이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한켠, 낡고 낮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저층 주거지가 있습니다. 차 하나 들어가기 힘든 좁은 도로에 촘촘하게 늘어선 이 낡은 집들은 집주인들이 개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각종 규제로 인해 신축, 증축 시 사업성이 없어 민간이 쉽게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사람이 떠나버린 빈집은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들이 어렵사리 재개발에 들어가도 소유자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는 세입자, 상가주인, 영세상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민간 주도의 개발이 다양한 이해관계, 각종 도시 건축 규제, 제한된 기반 시설로 인해 자초하는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의 도시는 경쟁력을 잃고 자꾸만 오르는 집값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이 직접 나서 주민과 함께 도시를 새롭게 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속도를 높이며 주민 한 명 한 명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민하고 도시,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시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좋은 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넉넉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때는 애로사항도 많은데 공공이 나서고 민간이 함께하면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도시가 새로워집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가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3080 플러스 정책은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서 서울에서 30만 호, 또 전국에서 80만 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정책입니다. 입지 상황별로 촘촘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역세권이나 중공업, 또 저층주거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는 민간 주도 말고 공공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을 도입하였고요. 도시 재생이나 또는 새로운 경기도권입니다. 경기도권의 새로운 택지를 지정하거나 또는 규모가 작은 5,000제곱 이하의 소규모 필지에서도 그 소규모 정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3080 플러스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의 요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고요. 우리 가산 지상 지역은 여기 역세권 350m 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거사업 공유 지역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요입니다.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렵거나 또는 누구도 접들 중에 기준이 미충족하여서 정기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곳은 특히 역세권, 주공업,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지구 지정을 하여 사업 구역을 확보하고요.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와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역세권 주거상업 고밀지구의 입지 여건은 역세권 반경 350m 이내,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 요 가산동은 다 350m 안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5,000제곱 이상의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거, 업무, 산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고밀 개발을 추진합니다. 저희 가산동 앞에만 나오시면 큰 대형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산동도 그렇게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공업 지역은 해당은 안 되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런 5,000제곱 이상의 노후 공장지대나 또 10,000제곱 이상의 저층 주거지. 근데 만약에 가산동에 지하철역이 없었으면은 저희는 저층 주거지 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지하철역이 있으면 역세권 사업으로 갑니다. 다음입니다. 도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주요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분들께서 만약에 이거를 재건축 재개발로 가신다. 그럴 때보다 수익률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용도 지역을 올리고 도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설명드리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역세권 보통 이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그 주민분들이 가지신 땅의 20에서 25%를 그 공원이나 도로나 필요시설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75%나 80%의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사업에서는 주택 검정에 따라서 15%만 그 공원이나 도로를 확보하고 나머지 85%의 땅에서 주택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사업은 LH 앞에 가지고 아주 창의적인 건축물을 또는 그 계획 자체를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보상 부분은 그 현재 살고 계신 집을 그 두꺼운 혼집주택 세집사업 이것처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현물로 그 공공에 내놓으시면 소유권을 저희가 뺏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잠시 저희가 그 행정 작업,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토지와 주택을 현물로 납부하시면 그거에 상응하는 감정 금액을 책정을 하고 향후에 나중에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해서 현재 가지고 계신 주택의 가격이 아파트 한 채 가격을 초월하면 나머지 부분은 현금 보상을 해드리고 그 아파트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은 현금으로 납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양도세는 2년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양도세를 내시거나 하는 거 없고요. 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도 지금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취득세도 면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또 왜 공공이나 LH가 이 사업을 개입을 하느냐? 저희는 행정 처리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공공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구 지정을 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하고 국토부하고 군청하고 협의해서 또 주민들께서 이번에도 이 사업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3년 후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희가 약속했던 주택 분양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저희가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이 사업 못하겠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약정된 가격 내로 가게 돼서 그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 부담은 공공에서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조합이나 시공사 등의 비리가 없는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부분인데요. 특수 상황 토지 등의 소유자의 지원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 집이 아파트 가격에 못 미칠 경우는 어떡하냐? 그럼 나는 아파트 한 채도 못 갖고 쫓겨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새로 지을 아파트가 8억인데 저희가 보상을 드리고 나서 전세금 다 빼주고 나서 주민분들께 남은 돈이 4억밖에 없으면 나는 4억이 없으니까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4억이 있으시면 총 금액의 50%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소유를 50%를 하시는 거예요. 지분으로.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팔았는데 집값에 대한 수익이 8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반반씩 남은 겁니다. 그 반값을 LH에서 우선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근데 계시는 동안에 내가 사업에서 6억으로 지분을 더 올리고 싶은데 가능합니다. 난 8억까지 완납을 해가지고 이 집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그 지분만큼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여기서 나가시지 않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두
두 번째, 전세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다. 나도 집을 구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주택금융공사 허브에서 그 전세금 대출 부분을 마련해서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월세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집 말고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예를 들어 이제 그 평가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가격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국토부에서 이 전체적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펀드 같은 걸 만들 거예요. 그 펀드에 그 남은 지분을 거기다 투자하시면 그 투자에 대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국토부에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으시는 월세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비를 충당하실 수 있도록 그런 리츠의 주식취득 계획을 부여할 것이고요. 현재 상가주나 공장주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새로 지어지는 그 단지 내 상가를 또 분양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2주 단계 사업이 진행돼서 이주할 때는 이사비와 주거이전을 지급하고요. 사업 기간에는 저희가 LH가 그 수도권 내 또는 이렇게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개발하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단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주하셨다가 나중에 이 지역으로 다시 원하시면 들어올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드리고 건설 후에는 이 공공임대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상가 임차인 지원 방안입니다. 저희 사업이 사업 이익이 발생하면 제일 우선으로는 토지주 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께 추가 수익을 드리는 걸 제일 1번으로 하고요. 그 추가 수익을 나눠드리고 나서도 어느 정도 사업 수익이 남으면 그 상가분들한테 임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거나 또 준공 후에 재정탁 상가 분양 이렇게 공공임대 상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먼저 이 사업지를 가산 디지털 단지역 가산동을 제안을 하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전체 주민분들의 10% 동의. 왜 10% 동의를 받느냐면 이게 최소한의 주민분들이 그런 생각이 개발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걸 확인하고 사업 절차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10% 동의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지구정 제안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국토부에서 예정지구 고시를 합니다. 이 예정지구 고시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고 주민공람을 할 거예요. 그 주민공람 할 때가 예정지구 고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진행한다고 해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주민분들이 피해가는 것도 없고요. 이익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공람일로부터 1년 동안에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마련한 최소 기준은 이게 재개발 기준하고 똑같거든요. 토지의 3분의 2 이상 또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그때 이제 사업 지역으로 확정되는 거고요. 1년 이내에 저 동의를 못 채우면 이 사업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셔서 이거는 의견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나는 반대다, 난 찬성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율을 보고 사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지구지정 확정 고시가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시공사를 선정하죠. 삼성이 할지 현대가 할지 GS가 할지 대기업을 하고요. 이런 게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현물 약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A주택, 2주택, 저주택 감평가는 얼마고 아파트 가격은 얼마고 그렇게 해서 도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계획 사업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착공에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사업 효과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산동 보통 한 아파트 한 채당 2억 6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공공주도 사업을 하면 1억 5천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땅 면적이 요거의 2배 정도 되니까 개발이익이 더 많이 나오면 요거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국토부에서 1차 선도 사업으로 총 21개 지역을 발표를 했고요. 금천구에서는 금천구가 아주 신중하게 좁은 땅을 골라주신 거예요. 한 지적 지역으로 해서 1,200세대 규모로 발표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강한동에 대한 그냥 조합, 예시 조합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요 역 전면에 상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상가분들도 이렇게 상가용지 모아서 그 상업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버스 타고 지나가 공원 등은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 아파트 형태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예시입니다. 이거 말고도 서울 도봉구에 있는 강남역, 다음 영등포 역세권, 영등포역 후면입니다. 은평구, 도봉구 창동, 신길동, 은평구 불광동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은평구에서는 은평구도 워낙 사업이 안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동의가 지금 40%의 지금 동의를 받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입니다. 그럼 사업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수한 사업지를 추천을 해주시고요. 그 선정한 사업지에 대한 행정 지원과 관리, 또 도시 규제 건축 완화를 통해서 3080 플러스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역할입니다. 양도세를 감면한다든지 시민국세를 면제한다든지 그런 모든 제도적인 장치는 국토부하고 지자체에서 논의해서 만들어갑니다. 다음입니다. 자, LH에서는 주민분들의 추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돌아가시면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입자분도 계시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 과정에 정보를 공개해서 투명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LH에서 참여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수익성과 민간건설사는 일단 재개발 사업에서 수익을 얻으셔야 돼요. 회사 이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는 곳에만 참여를 하는 것이고 사업성이 없는 곳에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이익이 나지 않아도 저희가 손해보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 또는 도심 개발의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 이 10년에서 13년 동안의 사업비의 이자 비용의 주민 갈등을 생각하는 것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동의해 주시면 5에서 6년 사이에 끝내는 것. 또 이만큼의 기간만큼의 개발 이익이 다 주민분들께 돌아가는 겁니다. 또 단축된 기간만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빨리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민간 재개발이 어떤 문제가 있나 시사해주는 영상인데 이건 저희가 제작한 게 아니고요. 그 KBS 공영방송에서 시사기획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년에 방송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1교시 때는 이제 용산 같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토지임대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근데 사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게 서울 도심만 보더라도 거의 없잖아요. 용산 땅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하나 나오는 거고, 거의 다 민간이 갖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민간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거 놔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좀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흑석동의 이제 재개발 구역입니다. 일본에 이미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상당 부분이 다 이제 재개발 구역들로 나눠서 되는데 재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은 재개발이라는 게 뭐 잘 경험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새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서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 아파트가 고층이 되니까는 원래 1000채 있던 주택이 5000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5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택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덩달아서 주변 집값까지 같이
다 뛰어오르거든요. 재개발 하나 들어서면 이게 왜 그런 거냐? 이유가 다 있거든요. 공급이 늘어났는데 왜 가격이 뛸까? 아까 그 흑석동 지역에서 재개발하는데 원래 처음에 시공사가 2,700억에 우리가 그 공사를 하겠다라고 입찰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A 건설사는 3,000억, B 건설사는 3,500억 뭐 해갖고 가장 공사를 낮게 적어놓은 여기 그 C 건설업자라는 데가 2,700억을 우리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라고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되고 나서 공사비를 4천억으로 증액을 하거든요. 한 1,300억 증액합니다. 여기 그렇게 뭐 또 많이 증액하는 데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증액합니다. 증액하는 이유가 설계 변경을 좀 해야겠다라고 조합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계 변경은 왜 하느냐? 아파트 단지 전체 면적이 그 전체 이제 조성한 단지 면적이 뭐 이 정도 규모였었는데 24만에서 31만 제곱미터로 좀 늘려야겠다. 늘리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설사에서 1,300억 정도를 우리가 좀 더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를 면적을 늘려준다니까 30평 아파트를 35평으로 늘려주는 거면은 이 조합원들이 이해합니다. 아, 내 아파트 더 넓게 해주니까 내가 조금 더 돈 내더라도 손해보는 건 아니겠지라고 하는데 거의 모두가 이 면적을 늘려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게 이 지상을 건물을 면적을 늘린다는 게 아니고 다 그 지하 주차장을 늘리는 거거든요. 24만 제곱미터였는데 주차장 이만큼 더 늘리자. 그러니까 공사비 늘려달라라는 거거든요. 이 방식이 모든 재건축, 재개발 현장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 이렇게 공사비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 늘리는데 물론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어요. 지하 요즘 차 많이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 원래 설계한 것보다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라는 게 지하와 지상은 정말 천양차거든요. 지하 공사비는 그냥 땅 파서 여기다가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형광등 몇 개 달고 페인트 칠하면 끝납니다. 뭐 돈 들 게 별거 없어요. 근데 이 지상은 벽체 세워야죠. 문짝 달아야지. 형광등 달아야지. 창문도 달아야지. 마루판 달아야지. 뭐 화장실 변기까지 달아야지. 공사비가 지하하고 지상은 4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상은 하나도 늘리지 않고 지하만 늘리는데 공사비 늘리는 거는 지상을 기준으로 해서 뻥튀기를 시킵니다. 이래서 건설사들이 이제 그 풍미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러면은 애초에 계약하기 2,700억 약속을 했는데 문제를 삼으면 될 거 아니냐. 낙찰을 일단 한번 받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합이 이 시공사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너희들하고 이제 너희 건설사 약속을 어겼으니까 싫어. 너희들 나가. 우리 다른 건설사 다시 선정할래. 시간이 돈인데 2주 다 시켰지, 철거 다 시켰지 했는데 시간이 공사비 차일피일 미뤄지면 그 부담이 4천억이 아니고 정말 5천억, 6천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여기 재개발한 조합원들이 내가 좀 좋은 아파트 살고 거기다 또 돈도 좀 벌겠다고 뭐 그건 죄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재개발하는 건데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돈 오히려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석이 다 자제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시끄러운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 현장도 이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공사비를 갖다 왜 처음에 약속한 거하고 다르게 지하 주차장만 그렇게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너무 건설사들이 다 해먹는 거 아니냐라고 조합원 총회를 해서 여기서 공사비에 대해서 어떤 교회 건물 하나 빌려서 조합원 총회를 했대요. 그때 조합원들을 이른바 그야말로 올킬이라고 하죠. 근데 조용하게 다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딱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건설사 임원이 나와서 이 한마디 딱 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재개발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돈이잖아요. 아무리 시끄러운 사업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면 조용해집니다. 결국 동작구 최고 시세 강남백은 여기 제일 비싸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뭐 제일 비싸게 분양해 주겠다. 이 아파트. 이 한마디에 조용히 그냥 박수 치고 다 해산하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네,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LH가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저희가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양 덕천지구라고 가산동에 5배, 그러니까 25만 제곱이고요.
성남 순환재개발에서는 약 55만 제곱, 10배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 보시면 여기 레미안, 이편한 세상, 푸지오 이렇게 민간 건설사를 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적인 처리, 인허가 이런 역할을 LH가 하는 겁니다. 아까 또 이제 그러면 진짜 이거 5년 만에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 관악산 재개발 사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만에 완성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주민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빨리 갈 수 있는 아닙니다. 사업 참여자들도 민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희가 도심 공동주택 사업을 공동 주도로 하긴 하지만 민간 기업도 공동 시행을 하고 또 공동 출자나 협약을 해서 공동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인천 검단이나 남양, 서울 강서, 미래 같은 데서 대림 산업하고 같이 아파트를 지었고요. 여기 대림이고요. 금호, 여기 GS 건설. 그래서 민간 기업과 같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주민분들의 역할입니다. 이제 설명 시작 전에 우리 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3분의 2 동의 받고 나머지 3분의 1 거 강제 수용하는 거 아니냐?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분의 2가 동의하시면 법적으로는 사업 추진할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 3분의 1분이 반대하시고 나는 여기서 못 나간다, 나는 이주 못한다, 그러시면 이 사업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3분의 1 주민들이 그 집에 살고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을 쫓아냅니까? 저희는 민간 재개발만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견을 나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90% 이상 동의해 주시면 아까 관악산 재개발 사례처럼 5년 안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요거 시공사, 민간 시공사 선정하시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또 LH가 무슨 땅을 싸게 뺏어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 1명, 주민분들께서 1명, 금천구에서 1명, 총 3분의 감평사를 선정해서 그 구한 감정가를 나누기 3합니다. 절대로 LH가 강제로 뺏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투기 차단 방안입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셔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같이 투기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후보지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후보지 발표가 되고 주민분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10% 동의가 모이면 예정적으로 시정 계약을 할 텐데 지금부터 1년 전 토지 거래부터 다 조사합니다. LH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처벌합니다. 관련 공무원들 다 조사할 겁니다. 투기 차단할 겁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LH 인증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토지 거래 제한, 재산 분봉 계획을 점검해서 공정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이에요.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내가 산정해보니까 보상 금액이 한 20억 되니까 그러면 아파트 두 채 주면 안 됩니까? 예, 됩니다. 한 채는 이제 두 채를 1+1로 드리더라도 나머지 한 채는 좀 24평형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자, 현물 선납을 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돈으로 감정평가 받지 않고 현물 납부를 한다. 그러면 양도세 할 거다. 말씀드렸듯이 2년 10조 드립니다. 자, 종전자산하고 향후보상 감평 기준은 이것도 설명드렸어요. 3명이 추천해서 주민 추천, 지자체 추천, LH 추천해서 평균 냅니다. 아닙니다. 동호수 원주민들이 제일 좋은 거 가져가셔야죠. 먼저 좋은 층 먼저 배정해 드리고 일반 분양하는 겁니다. 전매 제한은 입주하고 나서는 전매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시면 이제 전매 가능하시고요. 사모님 이게 거주 의무 없죠? 거주 의무는 없어요. 그냥 등기하셔서 바로 하셔야 돼요. 실거 주문에 없다고 이렇게 바로 나가야 들어갑니다. 자, 대형 평수 그럼 나는 좀 8억 초과 한 40평짜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같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게 아파트라는 게 한 동이 올라가면 그 평은 똑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느 집만 40평을 줄일 수 없으니까 이번 주택계획 할 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대책 이전에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나중에 상속을 받았다. 상속받은 분들 또는 혹시 불가피하게 이혼이 되셔서 그런 분들은 무선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 이사대책, 그러니까 2월 5일 이후로 매입을 하거나 증여한 분들은 그 무선급을 못 받으세요. 그 다음에 공공시행이 공공에서 주도해서 가니까 주민 의견이 다 배제되는 거 아니냐. 요거는 아마 법령에 담길 건데 주민협의체를 만들도록 이제 법에서 정할 겁니다. 그 주민협의체에서 저희 시행자하고 논의하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질문사항이